어두운 골목. 벽에 기댄 채 쓰러져 있는 한 여자. 그녀의 옷은 찢겨 있고 얼굴엔 눈물 자국이 선명합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줘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던 여자의 눈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요. 괴한을 쫓아버린 그 남성은 그의 재킷을 벗어 조용히 덮어주죠.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낮고 따뜻한 목소리. 여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봅니다. 달빛 아래 보이는 그의 눈빛이 너무나 선명해요. 당신은? 경찰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손을 잡아주며 말해요. 그 순간 여자의 눈에서 또 한 번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죠. 3개월 전, 이 이야기는 그보다 조금 앞선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파리의 가을, 한 여자가 처음으로 이 도시를 밟던 날로요. 인천공항 출국장. 민서는 캐리어를 끌며 게이트를 향해 걷고 있어요. 29살 중견 IT 기업의 마케팅 팀장. 첫 해외 출장이라 긴장된 얼굴이지만 어딘가 설레는 표정도 보입니다. 민서에게 이번 파리 출장은 특별했어요. 7년간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그녀가 처음으로 받은 큰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비행기 안.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요. 사실 민서는 평생 한국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대학 때도 취업 후에도 늘 바쁘다는 핑계로 여행을 미뤄왔죠. 그런 그녀에게 파리는 꿈 같은 곳이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민서는 호텔로 향하는 택시에 올라타요.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거리들. 에펠탑, 생강, 오래된 건물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책과 영화에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민서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호텔 체크인 카운터. Reservation under Park Min-seo. 민서가 영어로 말하자 직원이 무표정하게 여권을 받아요. Room 507. Elevator is over there. 짧고 차갑게 끝나는 대화. 민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키를 받습니다. 민서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방인이라는 감각을요. 아무리 화려한 도시라도 혼자라는 건 생각보다 외로운 일이었죠. 다음 날 회의실. 민서는 프랑스 파트너사 직원들과 미팅 중이에요.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지만 발음이 어눌할 때마다 몇몇 직원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민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밤새 준비한 자료를 완벽하게 설명했죠.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민서는 읽을 수 있었어요. 동양 여자라는 편견을요. 회의가 끝난 후 민서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봐요. 눈가에 피로가 가득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물로 얼굴을 적셔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녀는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죠. 저녁 호텔 근처 작은 카페. 민서는 혼자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주변 테이블엔 연인들, 친구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죠. 민서는 문득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인데 자신만 혼자인 것 같았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프랑스어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저 동양 여자 혼자네. 관광객인가 봐. 민서는 프랑스어를 못 알아듣지만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한 걸 느낍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그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죠. 밤 9시 파리 거리. 민서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어요. 골목은 어둡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춥니다.
민서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낯선 도시의 밤거리는 생각보다 무서웠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요. 민서는 뒤를 돌아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다시 앞을 보고 걸으려는 순간 Mademoiselle. 뒤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굳어버렸죠. 남자가 민서의 팔을 잡습니다. Help! Help me! 민서가 소리치지만 골목엔 아무도 없어요. 남자는 민서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프랑스어로 무언가 속삭여요. 놓으세요. 민서는 발버둥 치지만 남자의 힘이 더 셉니다. 그 순간 민서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렇게 혼자 이 낯선 도시에서. 바로 그때 그만해.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가 들려요. 남자가 뒤를 돌아보자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준호. 30대 초반 깔끔한 차림에 침착한 표정이에요. 치아는 준호를 보고 뭔가 투덜거리며 뒤로 물러나요. 준호는 프랑스어로 몇 마디 더 하고 남자는 결국 도망치듯 사라집니다. 민서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준호가 민서에게 다가와요. 괜찮으세요? 한국어. 민서는 깜짝 놀라 준호를 쳐다봐요. 한국분이세요? 네, 괜찮으세요? 다치진 않으셨죠? 준호는 민서의 팔을 살피며 물어봐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낯선 도시에서 처음으로 듣는 자신을 걱정하는 목소리였죠.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해요. 준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민서의 어깨에 걸쳐줍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호텔이 어디세요? 말의 지구에 있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준호는 민서를 호텔까지 조용히 데려다 줬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진 않았지만 민서는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죠. 호텔 앞.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민서가 재킷을 돌려주려 하자 준호가 손을 저어요. 내일 돌려주세요. 대신 커피 한 잔 사주시면 돼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해요. 민서는 그의 미소에 조금 놀라요. 처음으로 이 도시에서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네, 꼭요. 내일 오후 3시 생강 근처 카페 르 프로코프에서 뵐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끝났어요. 하지만 민서는 몰랐죠.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오후 3시 카페 르 프로코프. 민서는 조금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손엔 준호의 재킷이 들려 있죠. 민서는 긴장됐어요. 어젯밤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려니 떨렸죠. 카페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옵니다. 어제보다 더 편안한 차림이에요. 안녕하세요. 준호가 밝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아요.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민서가 재킷을 건네며 말해요. 다행히 괜찮으셔서 다행이에요. 파리는 처음이세요? 네, 출장으로 왔어요. 출장이면 IT 쪽이신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민서가 놀라 묻자 준호가 웃어요. 요즘 파리에 한국 IT 기업들이 많이 와요. 저도 비슷한 일을 하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일 이야기, 파리 생활 이야기, 서로의 취향 이야기까지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해요. 벌써 이렇게 됐네요. 민서가 시계를 보며 놀라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준호도 웃으며 말해요. 내일도 시간 되시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여요.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만났어요. 민서의 출장 일정은 2주였지만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죠. 일주일 후 생강 다리 위. 그는 재킷을 벗어 여자에게 조용히 덮어주죠. 민서와 준호는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민서 씨, 준호가 조용히 불러요. 네.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민서는 그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려요. 저는 입양아예요. 그 순간 민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입양아. 그 단어가 왜인지 낯설지 않았죠. 프랑스 가정에 입양됐어요. 아기 있대요. 한국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준호는 강물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해요. 그래서 제 진짜 이름이 뭔지도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민서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아요. 괜찮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고마워요. 준호가 민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몰랐어요. 이 고백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곧 더 큰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이틀 후 준호의 아파트. 민서는 처음으로 준호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작지만 깔끔한 공간,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준호의 집은 따뜻했어요. 프랑스 부모님과 찍은 사진, 친구들과의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민서의 눈길을 끈 건 다른 거였어요. 책장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민서가 무심코 손을 뻗자 준호가 황급히 막아요. 아, 그건 미안해요. 함부로 만지려던 건 아니에요. 민서가 손을 거두자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 상자를 꺼내요. 보여드릴게요. 준호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엔 2~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한복을 입은 채 카메라를 보고 있는 아이. 이게 저예요. 한국에서 찍은 유일한 사진이래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려요. 민서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봐요. 사진 속 아이의 눈빛이 묘했어요. 슬픈 것도 기쁜 것도 아닌 그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눈이었죠. 양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입양 서류에 포함되어 있었대요.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름도 생년월일도 다 양부모님이 새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민서는 준호의 손을 잡아요. 언젠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뿌리를요. 준호가 쓸쓸하게 웃어요. 글쎄요. 찾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무섭기도 하고요. 준호는 솔직했어요.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게 두렵다고요. 만약 버려진 아이였다면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게 너무 아플 것 같다고요. 그날 밤, 민서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있어요. 머릿속에서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민서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진이 왠지 낯설지 않았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민서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요. 여보세요, 엄마? 민서야, 잘 지내니? 출장은 어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반갑게 들려요. 응, 잘 지내. 엄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 우리 집에 옛날 사진첩 있잖아. 내가 어렸을 때 찍은 거. 왜?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경계하는 듯해요.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돌아오면 보여줄게. 전화 끊을게. 비싸잖니? 툭 전화가 끊깁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죠. 왜 그렇게 급하게 끊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카페. 민서와 준호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어요. 민서 씨, 한국 돌아가시면 연락할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민서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당연하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사실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민서 씨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뿌리를 찾고 싶기도 하고요.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민서를 만나면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싶다는 용기를 얻었죠. 그럼 한국에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함께 찾아봐요. 당신의 이야기를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지 못했어요. 이 약속이 그들을 어떤 운명으로 이끌지요. 일주일 후 공항. 민서의 출장이 끝나는 날이에요. 준호는 민서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 갈게요. 준호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해요. 기다릴게요. 민서는 준호를 꼭 안아요.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하지만 다시 만날 거란 약속을 했죠. 그런데 민서는 몰랐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더 큰 혼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3일 후 서울. 민서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잘 다녀왔니? 응, 엄마. 민서는 짐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가요. 집은 변함없었어요. 익숙한 소파, 익숙한 냄새. 하지만 민서의 마음속엔 뭔가 답답한 게 자리 잡고 있었죠. 엄마, 저번에 말한 사진첩 좀 볼 수 있을까?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져요. 왜 자꾸 그걸 보려고 그러니? 그냥 보고 싶어서. 민서야. 지난 일은 있는 게 좋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민서는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무슨 뜻이에요? 내 어릴 적 사진인데 왜 못 봐요? 나중에 보여줄게. 오늘은 피곤하잖니?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려요. 민서는 혼자 거실에 남아 어머니의 방을 바라봐요.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어머니가 자고 있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갑니다. 민서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알아야 했죠. 왜 어머니가 그렇게 반응하는지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해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첩이 나옵니다. 민서는 사진첩을 펼쳐요. 사진첩엔 민서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었어요. 돌잔치 사진, 유치원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요. 그런데 한 페이지에서 민서의 손이 멈춰요. 한복을 입은 남자아이 사진. 민서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 사진은 준호가 보여준 그 사진과 똑같았거든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각도가 조금 달라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것 같지만 다른 사진이에요. 이게 뭐지? 민서의 손이 떨립니다.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95년 3월 준호.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준호라고? 민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우리 집 사진첩에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사진을 들고 어머니 앞에 섰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어머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져요. 어디서 찾았니? 그게 중요해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려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엄마, 그 사진은 잊어라. 잊으라고요? 이게 대체 뭔데요? 민서가 소리치자 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여요.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냥 잊어. 어머니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민서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민서는 알아야 했어요. 이 진실을요.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죠. 준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요. 그날 오후
민서는 준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요. 화면에 준호의 얼굴이 나타나요. 민서 씨,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밝게 웃어요. 하지만 민서의 표정은 굳어 있어요. 준호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민서는 사진을 화면에 비춰요. 이 사진 혹시 아세요? 준호의 표정이 변해요. 이게 어디서 났어요? 우리 집 사진첩에 있었어요. 뭐라고요? 준호도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민서의 집에 있다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해요. 우리 둘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해요. 저 다음 주에 한국 갈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정말요? 네, 이건 우리 둘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 같아요. 두 사람은 약속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서 진실을 밝히기로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 진실이 얼마나 깊고 아픈 이야기인지요. 통화를 끊고 난 후 민서는 창밖을 바라봐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집니다. 민서는 불안했어요. 준호와의 만남이 사랑으로 시작됐는데 이제는 뭔가 더 큰 운명 같은 게 얽혀 있는 것 같았죠. 핸드폰에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와요. 민서 씨,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민서는 그 메시지를 보며 눈물을 흘려요. 그녀는 준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만약 이 진실이 그들을 갈라놓는다면 어쩌나 하고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 민서는 도착 게이트 앞에 서 있어요. 손에는 준호가 좋아한다던 한국 과자가 들려 있습니다. 민서는 떨렸어요. 파리에서 헤어진 지 2주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풀어야 할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게이트가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준호가 보입니다. 캐리어를 끌며 민서를 찾는 그의 모습. 민서 씨, 준호가 민서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어요. 민서도 달려가 준호를 안아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꼭 껴안았어요. 하지만 그 포옹 속엔 불안도 함께 있었죠. 공항 카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준호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요. 저도 준비해 왔어요. 제 입양 서류예요. 뭐가 있는데요? 민서가 서류를 펼쳐봐요. 서류엔 기본적인 정보만 있었어요. 입양 날짜, 양부모 정보, 그리고 입양 기관 이름이요. 사랑의 집 고아원. 여기서 입양됐다고 나와 있네요. 그곳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미 문을 닫았대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져요. 그럼 기록은요? 구청에 보관돼 있을 거예요. 내일 가보려고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여요. 저도 같이 갈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하기로 한 거죠. 그날 저녁 민서의 집. 민서는 준호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서가 인사하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준호를 봅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준호가 인사하려는데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요. 민서야, 저 사람이 누구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려요. 엄마, 파리에서 만난 친구예요. 기억나시죠?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나가라고 해. 어머니가 차갑게 말해요. 민서가 깜짝 놀라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사람 데리고 나가. 당장. 어머니가 소리쳐요. 어머니의 반응은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었죠. 공포에 가까운 거부였어요.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민서를 봐요. 민서 씨, 제가 나갈게요. 아니에요. 준호 씨.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민서가 어머니 앞을 막아서요. 어머니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해요. 넌 죽었어야 했어. 그 말에 민서와 준호는 얼어붙었어요. 죽었어야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밖으로 나온 민서와 준호.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요. 미안해요, 준호 씨. 엄마가 원래 저러시는 분이 아닌데 민서의 목소리가 떨려요. 괜찮아요. 뭔가 어머니가 저를 아시는 것 같아요. 준호가 조용히 말해요. 어떡해요? 눈빛이 그랬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는 분명 준호를 알고 있었죠. 아니, 준호와 관련된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내일 구청 가서 기록 찾아봐요. 거기 답이 있을 거예요. 민서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여요. 민서 씨, 혹시 우리가 알게 될 진실이 너무 무거우면 어떡하죠? 그래도 알아야죠. 모르고 사는 것보다 나아요. 하지만 민서도 두려웠어요.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민서의 방. 민서는 몰래 어머니 방 앞에 서 있어요. 안에서 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보, 그 아이가 왔어. 살아서 돌아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끼듯 떨려요. 어떡하면 좋아? 민서가 알면, 다 알게 되면. 민서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그래, 알았어. 내일 당신도 와줘. 혼자선 감당이 안 돼. 통화가 끊기고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민서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와요. 민서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가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준호는 어머니와 어떤 관계일까요? 다음 날 아침 구청. 민서와 준호는 가족관계 등록과에 와 있어요. 1995년 사랑의 집 고아원에서 입양된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준호가 직원에게 말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검색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준호입니다. 프랑스 이름으론 존 호울리이고요. 생년월일은요? 1995년 3월 15일이요. 직원이 한참을 검색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이상하네요. 그 날짜로는 입양 기록이 없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제 서류에 분명 준호가 서류를 보여주자 직원이 다시 확인해요. 아, 여기 기관 코드가 잘못됐네요. 이건 사랑의 집이 아니라 희망의 집 고아원이에요. 희망의 집이요? 민서와 준호가 동시에 물어봐요. 네, 여기 보세요. 1995년 4월 1일 희망의 집에서 프랑스로 입양됐다고 나와 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서류에 적힌 정보와 실제 기록이 다른 거죠. 그럼 원본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민서가 물어봐요. 잠시만요. 직원이 서고로 들어가더니 낡은 파일을 가져와요. 파일을 펼치자 입양 신청서와 아이의 정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이의 출생 정보란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죠. 이 부분은 왜 지워진 거예요? 글쎄요. 당시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친부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준호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봐요. 그리고 한 줄을 발견해요. 특이사항 쌍둥이 중 한 명. 그 순간 민서와 준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쌍둥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려요. 직원이 서류를 다시 확인해요. 맞네요. 여기 보면 쌍둥이 중 형으로 기록돼 있어요. 동생은 직원이 말을 멈춰요. 동생은요? 민서가 재촉해요. 동생은 입양 기록이 없네요. 민서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쌍둥이. 준호에겐 쌍둥이 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구청 밖. 민서와 준호는 멍하니 서 있어요. 저한테 쌍둥이가 있었어요. 준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려요. 그 아이는 어디 갔을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준호는 고개를 저어요. 모르겠어요. 입양도 안 됐다면 두 사람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쌍둥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더 큰 의문을 만들어냈죠. 민서가 갑자기 뭔가 떠올라요. 준호 씨, 혹시 그 사진 있죠? 우리 집에 있던 사진이요. 네, 그 사진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둘러 민서의 집으로 향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집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민서의 집 앞. 현관문이 열려 있어요. 이상하네. 엄마는 문 절대 안 열어두시는데. 민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요. 거실엔 어머니와 낯선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고 눈빛은 슬퍼 보여요. 엄마, 이분은 민서가 묻자 어머니가 입을 열어요. 민서야, 앉아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준호도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요. 남자가 준호를 보자 눈물을 글썽여요. 준호야, 정말 너구나.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맨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저를 아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아요. 나는 내 아버지란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봐요. 제 아버지라고요? 그래,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남자가 고개를 숙여요. 민서가 끼어들어요. 잠깐만요. 대체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어요. 민서야. 사실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려요. 이분은 엄마의 첫사랑이야. 민서의 눈이 커져요. 어머니의 첫사랑이라니요. 그리고 준호는 이분의 아들이야. 쌍둥이 중 형이지. 그럼 동생은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봐요. 어머니와 남자가 서로를 쳐다봐요. 그리고 동시에 민서를 봅니다. 동생은 실종됐단다. 30년 전에. 민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실종됐다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왜 어머니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요? 거실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민서는 어머니와 남자를 번갈아 봐요. 엄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요. 앉아라. 민서야, 긴 얘기다. 어머니는 30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숨겨왔던, 아팠던 그 기억들을요. 1994년 겨울, 어머니는 25이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던 평범한 여자였죠. 그때 난 이분을, 현우 씨를 만났어. 어머니가 남자를 바라봐요. 남자 현우가 고개를 끄덕여요. 현우는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건축가였어요. 재능 있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우린 사랑했단다. 정말 많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겨요. 하지만 현우 씨에겐 이미 약혼자가 있었어. 프랑스에서 만난 여자였지. 어머니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현우가 한국에 돌아온 이유가 결혼 준비 때문이었다는 걸요. 알게 됐을 때 난 이미 임신 중이었어. 민서가 숨을 죽여요. 쌍둥이였어. 두 아들이었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어머니는 혼자 아이들을 낳았어요. 현우에게 말하지 않았죠.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1995년 3월 15일 아이들이 태어났어. 그게 제 생일이에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여요. 준호, 그리고 준혁.
두 아이 모두 건강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말을 멈춰요. 현우가 이어받아요. 내가 알게 됐어. 아이들이 태어난 걸? 현우는 우연히 어머니를 병원에서 봤어요. 아이 둘을 안고 있는 모습을요. 난 약혼을 파기했어. 당연하지. 내 아이들인데? 현우의 목소리가 떨려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어. 어머니가 말해요. 현우 씨의 약혼자 가족이 재벌이었어. 그들은 파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 약혼자의 가족은 현우를 압박했어요.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요. 그래도 난 버텼어. 아이들과 당신을 지키려고. 현우가 어머니를 봐요. 하지만 그들이 아이들을 노렸어. 그 말에 민서와 준호의 얼굴이 굳어져요. 어느 날 준혁이가 사라졌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겨요. 유모차에 태워 잠깐 마트에 갔는데 돌아보니 없었어. 준호만 남아 있었지.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아요. 경찰에 신고했어. 미친 듯이 찾았지. 하지만 현우가 주먹을 쥐어요. 아무 흔적도 없었어. CCTV도 목격자도 없었어. 민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니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후로 우린 헤어졌어. 어머니가 조용히 말해요. 난 견딜 수 없었단다. 현우 씨를 보면 준혁이가 생각났고 내 잘못 같았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현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어머니는 손을 걷어요. 그리고 준호는 어머니가 준호를 봐요. 미안해. 난 너를 키울 수 없었단다. 너를 볼 때마다 준혁이가 생각났거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버려진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입양을 보냈어. 프랑스로. 현우가 말해요. 내 친구가 프랑스에 살았거든. 그 친구 부부가 아이를 원했고, 그분들이 제 양부모님이군요. 준호가 중얼거려요. 미안하다, 준호야. 정말 미안해. 현우가 고개를 숙여요. 민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은 게 있었죠. 그럼 우리 집 사진첩에 있던 준호 사진은요? 민서가 물어봐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어요. 그건 내가 찍은 거야. 준호를 보내기 전에. 왜 그걸 간직하신 거예요? 잊을 수가 없었어. 내가 낳은 아들인데 비록 보냈지만 잊을 순 없었지. 어머니는 30년간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어요.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엄마로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요. 잠깐, 정리가 안 돼요. 준호가 머리를 감싸 쥐어요. 저는 버려진 게 아니라 보호받은 거였군요. 그런데 제 동생은 준혁이는 아직도 못 찾았어. 현우가 말해요. 30년간 찾았어.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을 뒤졌지. 하지만 아무것도. 그때 민서가 뭔가 떠올라요. 구청 기록에 쌍둥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조작된 흔적도 있었고요. 조작? 현우가 민서를 봐요. 네. 출생 정보가 지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입양 기관 이름도 실제와 달랐고요. 민서의 말에 현우의 표정이 굳어져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조작한 거예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해요. 준혁이를 숨기려고. 현우가 벌떡 일어나요. 그럼 준혁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가능성은 있어요. 민서가 말해요. 준호도 일어서요. 찾아야 해요. 제 동생을요. 세 사람의 눈빛이 달라져요. 30년 전 사라진 아이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어머니만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려요. 찾을 수 있을까? 정말로. 민서가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아요. 엄마, 우리 함께 찾아요.
민서는 결심했어요. 이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 이야기니까요. 그날 밤 민서의 방. 민서와 준호는 나란히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어요. 1995년 실종 아동 기록을 찾아볼게요. 민서가 검색창에 입력해요. 하지만 기록은 많지 않았어요. 30년 전 일이라 디지털화되지 않은 자료가 대부분이었죠. 민서 씨, 준호가 조용히 불러요. 네. 저 사실 무서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려요. 동생을 만나는 게요. 네. 만약 살아있다면 저를 원망하지 않을까요? 전 프랑스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동생은 준호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자신만 좋은 가정에 입양됐다는 것에요. 민서가 준호의 손을 잡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아기였잖아요. 하지만 준혁 씨도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민서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여요. 다음 날 아침, 민서, 준호, 현우는 옛 희망의 집 고아원이 있던 자리로 향해요. 지금은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은 낡고 버려진 채였어요. 페인트는 벗겨지고 창문은 깨져 있었죠. 여기가 제가 있던 곳이군요. 준호가 건물을 올려다봐요. 현우가 문을 열려 하지만 잠겨 있어요. 다른 입구를 찾아봅시다. 민서가 건물 뒤로 돌아가요. 뒤쪽에 작은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죠. 건물 내부는 어둡고 먼지투성이에요. 복도를 따라 걷자 옛 사무실이 나타나요. 저기요. 민서가 책상을 가리켜요. 책상 위엔 낡은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세 사람은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우가 한 파일을 발견해요. 이거 1995년 입양 기록이야. 파일을 펼치자 아이들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그중 하나. 이준호, 이준혁, 쌍둥이. 준호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준혁의 이름도요. 준혁이 기록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민서가 다급히 물어봐요. 현우가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읽어요. 특별 보호 대상. 건강 이상 없음. 1995년 5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려요. 입양 절차 진행 중. 담당자 H. H요. 준호가 되묻자 현우가 고개를 끄덕여요. 이니셜만 있네. 담당자가 누군지는. 그때 민서가 서류 뒤쪽을 발견해요. 여기 메모가 있어요. 메모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요. 아이 무사함, 안전한 곳으로 H. 그리고 날짜. 1995년 6월 10일. 민서의 손이 떨렸어요. 이 메모는 뭘 의미할까요? 준혁이가 살아있다는 뜻일까요? 준호가 서류를 더 뒤져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해요. 흑백 사진. 2명의 아이가 뒷모습으로 서 있어요. 사진 속 아이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같은 키, 같은 체형이었죠.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준호, 준혁. 1995년 4월. 현우가 사진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려요. 내 아들들. 내 아들들이야. 30년 만에 보는 두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비록 뒷모습이지만 현우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진이었죠. 준호도 사진을 보며 울먹여요. 이게 제 동생이군요. 민서가 두 사람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 사진은 희망이었어요. 준혁이가 실존했고 누군가 그를 돌봤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고아원을 나온 세 사람. 현우는 사진을 소중히 품에 안고 있어요. 담당자 H를 찾아야 해요. 민서가 말해요. 하지만 이니셜만으로 어떻게... 준호가 고개를 저어요. 고아원 직원 명단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마리가 생긴 이상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현우가 핸드폰을 꺼내요. 구청에 문의해보자. 당시 고아원 등록 서류에 직원 명단이 있을 거야.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타 다시 구청으로 향해요. 그들은 몰랐어요. 누군가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구청 민원실. 직원이 오래된 파일을 가져와요. 1995년 희망의 집 직원 명단이에요. 파일을 펼치자 10명 정도의 이름이 나와요. 민서가 H로 시작하는 이름을 찾아요. 여기요. 한지영, 현수진, 홍태민. 홍태민. 현우가 그 이름을 되뇌어요. 혹시 이 사람 연락처가 있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해요. 주민등록은 살아있는데 주소가 여러 번 바뀌었네요. 현재 주소는요? 경기도 파주시. 여기 적혀 있어요. 직원이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줘요. 세 사람은 즉시 파주로 향했어요. 시간이 없었죠. 30년 전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파주의 한 주택가, 낡은 2층 단독주택 앞에 차가 멈춰요. 여기가 맞나? 준호가 집을 올려다봐요. 대문은 닫혀 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해요. 집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현우가 초인종을 눌러요. 딩동.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요. 다시 한번. 딩동. 그때 옆집 대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나와요. 누구 찾아요? 홍태민 씨 찾는데요. 현우가 물어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어요. 그 사람 벌써 몇 년 전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 서울 쪽이라던가? 정확히는 모르겠네. 민서는 실망했어요. 이렇게 또 막히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할머니가 덧붙여요. 근데 그 사람 가끔 여기 와요. 한 달에 한 번쯤. 정말요? 민서의 눈빛이 반짝거립니다. 네, 뭘 챙기러 오는 것 같던데. 보통 주말 오후에 와요. 희망이 생겼어요. 기다리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죠. 그 주 토요일, 세 사람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오전부터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요. 정말 올까요? 준호가 불안하게 물어봐요. 기다려봅시다. 현우가 집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오후 3시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요. 차에서 60대 남자가 내려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안경을 쓴 남자예요. 저 사람이에요. 민서가 속삭여요.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려 남자에게 다가가요. 혹시 홍태민 씨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뒤돌아봐요. 누구십니까? 저희는 1995년 희망의 집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홍태민의 얼굴이 굳어져요. 그건 옛날 일인데요. 선생님이 담당하신 아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준혁이요. 현우가 사진을 꺼내 보여줘요. 홍태민이 사진을 보자 손이 떨려요. 이건 어디서? 선생님께서 찍으신 거 아닌가요? 준호가 물어봐요. 홍태민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요. 집으로 들어오세요. 홍태민은 대문을 열고 세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마침내 30년 전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순간이었죠. 거실. 먼지 쌓인 소파에 네 사람이 앉아요. 홍태민이 물 한 잔을 마시고 입을 열어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습니까? 고아원 기록에서 선생님 이름을 찾았어요. 민서가 대답해요. 홍태민이 깊은 한숨을 쉬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준혁이가 어디 있습니까? 현우가 다급하게 물어봐요. 홍태민이 현우를 빤히 쳐다봐요. 당신이
아버지시군요. 네, 저는 이현우입니다. 준호와 준혁의 아버지예요. 홍태민이 준호를 봐요. 그럼 당신이 준호? 네, 준호가 긴장된 얼굴로 대답해요. 홍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30년 만에 만나는 준호였죠. 준혁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홍태민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해요. 1995년 준혁이가 고아원에 왔을 때 이미 납치된 후였어요. 납치요? 민서가 놀라 묻자 홍태민이 고개를 끄덕여요. 어떤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돈을 주면서 이 아이를 해외로 보내라고 했죠. 현우가 주먹을 불끈 쥐어요. 누구였습니까? 얼굴은 못 봤어요.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현우 씨 과거와 관련 있을 거예요. 현우는 알았어요. 자신의 전 약혼자 가족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해외로 보냈습니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홍태민이 고개를 저어요. 아니요. 난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럼 숨겼어요. 아이를요? 홍태민은 준혁을 숨겼어요. 돈을 받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어디에 숨기셨어요? 민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어봐요. 홍태민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어요. 강원도 산골마을에 제 고모가 살고 계셨어요. 그분께 부탁했죠. 그럼 지금도 거기에? 현우가 벌떡 일어나요. 홍태민이 고개를 저어요. 고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부어. 준혁이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뭐라고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에요. 미안합니다.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홍태민이 고개를 숙여요. 민서는 좌절했어요.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또 놓치는 건가 싶었죠. 혹시 준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민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어봐요. 홍태민이 고개를 끄덕여요. 고모님이 보내주신 사진이 몇 장 있어요. 잠깐만요. 홍태민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앨범을 가져와요. 앨범을 펼치자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나타나요. 5살, 10살, 15살. 사진 속 준혁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할머니 품에 안겨 웃는 모습도 있었죠. 준호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려요.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똑같았어요.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이었죠. 마지막 사진은 20살 때예요. 고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은 거죠. 사진 속 준혁은 청년이 돼 있어요. 단정한 모습에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짓고 있어요. 현우가 사진을 쓰다듬어요. 내 아들. 이렇게 컸구나. 고모님 마을이 어디죠? 민서가 물어봐요. 강원도 인제군이에요. 여기 주소 적어드릴게요. 홍태민이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줘요.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홍태민이 사진 몇 장을 앨범에서 빼서 건네줘요. 준혁이 사진이에요. 찾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현우가 사진을 소중히 받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홍태민의 목소리가 떨려요. 홍태민도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준혁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요. 준호가 홍태민에게 고개를 숙여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숨겨주지 않으셨으면 동생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홍태민이 눈물을 닦아요. 집을 나서는 세 사람.
차에 타기 전 민서가 뒤를 돌아봐요. 홍태민이 대문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홍태민의 눈빛엔 안도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30년 만에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죠. 차 안. 현우가 사진을 계속 들여다봐요. 이제 거의 다 왔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려요. 강원도 가면 준혁이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야. 민서가 핸드폰으로 인제군을 검색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까요? 그래, 당장이라도 가고 싶지만 준비는 해야지. 준호가 창밖을 바라봐요. 준호는 복잡했어요. 동생을 만나는 게 기대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죠. 30년간 헤어져 살았던 형제가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날 밤 민서의 집. 어머니가 차를 내오며 물어봐요. 내일 강원도 간다며? 네. 엄마 함께 안 가실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어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준혁이를 마주할 자신이 없다. 엄마, 민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요. 괜찮아. 너희가 먼저 가봐. 소식 들으면 그때 생각해 볼게. 어머니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자신이 버린 아들을 다시 만나는 게요. 민서는 어머니를 안아줘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때 엄마도 피해자였잖아요. 고마워. 민서야. 어머니와 민서는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어요.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풀리고 있었죠. 같은 시각, 어느 고급 오피스텔. 한 남자가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인제까지 간다고? 홍태민을 만났어? 전화 너머로 뭔가 보고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 와서 뭘 찾겠다고? 30년이 지났는데 남자가 비웃어요. 계속 지켜봐. 그리고 준혁이가 발견되면 즉시 보고해. 남자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봐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요.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서와 준호, 그리고 현우의 모든 움직임을요. 그들은 몰랐죠. 30년 전 준혁을 납치한 그 세력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걸요. 남자가 책상 서랍을 열어요.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어요. 어린 준호와 준혁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남자가 사진을 찢어버려요. 이젠 끝내야지.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커지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5시, 민서, 준호, 현우는 차에 올라타요. 하늘은 아직 어둡고 거리는 조용해요. 준비됐어요? 민서가 뒤를 돌아보며 물어봐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여요. 네. 가요. 세 사람은 강원도를 향해 출발했어요. 30년 전 사라진 아이의 흔적을 찾아서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려요. 창밖으론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이 보입니다. 민서는 긴장됐어요. 오늘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준혁은 정말 그곳에 있을까요? 3시간 후 인제군.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나타나요. 이 근처가 맞아요. 현우가 내비게이션을 확인해요. 차는 좁은 시골길을 따라 들어가요. 마을은 조용했어요. 오래된 집들과 텅 빈 골목길만 보였죠. 홍태민이 적어준 주소를 따라가자 낡은 한옥이 나타나요. 여기에요. 민서가 차를 세워요.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봐요.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요. 대문은 녹슬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죠. 준호가 대문을 밀자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려요. 들어가도 될까요? 주인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보자. 현우가 먼저 들어가요.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거실엔 오래된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낡은 TV, 나무 장롱, 밥상. 여기서 준혁이가 살았던 거예요?
준호가 주변을 둘러봐요. 현우가 벽에 걸린 액자를 발견해요.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 이 아이가 준혁이야. 현우의 목소리가 떨려요. 사진 속 아이는 78살쯤 되어 보였어요. 할머니 품에 안겨 밝게 웃고 있었죠. 민서가 안방으로 들어가요. 방 안엔 오래된 이불과 책들이 있어요. 책장을 열자 공책 몇 권이 나와요. 이것 좀 봐요. 민서가 공책을 펼쳐요. 공책엔 어린아이의 글씨로 일기가 적혀 있어요. 민서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2005년 3월 15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다. 맛있었다. 할머니는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나도 할머니를 사랑한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생일이 3월 15일이네요. 그게 제 생일이에요. 준호가 다가와 일기를 봐요. 쌍둥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확인하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일기를 계속 넘기자 준혁의 삶이 펼쳐져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할머니와의 일상. 행복했던 것 같아요. 민서가 조용히 말해요. 다행이다. 최소한 사랑받으며 자랐구나. 현우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려요. 하지만 일기는 2014년에 끝나 있었어요. 준혁이 19살 때였죠. 마지막 일기. 2014년 12월 20일.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 병원에 가시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만 하신다. 걱정이다. 내년엔 서울로 일하러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 곁에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후로 뭐가 있었던 걸까요? 준호가 궁금해하자 민서가 주변을 더 살펴요. 옷장을 열자 옷가지들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져요. 민서가 봉투를 열어봐요. 안에는 구직 서류들이 들어있어요. 서울에 있는 회사들에 지원했던 것 같아요. 어떤 회사들이죠? 현우가 다가와 서류를 봐요. 건설회사, 물류회사. 대부분 육체 노동이네요. 준혁은 할머니를 돌보면서도 돈을 벌려고 애썼던 거예요. 봉투 맨 아래에서 작은 메모가 나와요. 2015년 1월 서울 면접. 합격하면 할머니 모시고 가자. 그리고 그 옆에 동그라미 쳐진 회사명. 대한건설 합격. 합격했네요. 민서가 반가워해요. 그럼 서울로 갔다는 거잖아요. 준호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해요. 현우가 핸드폰을 꺼내요. 대한건설에 연락해 봐야겠어. 드디어 실마리가 잡혔어요. 준혁이 서울에 있을지도 몰랐죠. 집 밖으로 나온 세 사람. 현우가 대한건설에 전화를 걸어요. 여보세요. 2015년에 입사한 직원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제 아들이에요. 30년 만에 찾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현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상대방이 잠시 침묵해요. 찾으시는 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준혁입니다. 1995년생이고요. 잠시만요. 한참의 침묵 후 네, 2015년 1월에 입사 기록이 있네요. 하지만요? 2017년에 퇴사했어요.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져요. 퇴사 사유는요? 개인 사정으로만 나와 있네요. 그 이상은 제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현우. 2017년에 퇴사했대. 그럼 그 후로는요? 민서가 물어봐요. 모른대. 또다시 실마리가 끊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준호가 주변을 둘러봐요.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혹시 준혁 씨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좋은 생각이야. 세 사람은 마을 안으로 들어가요. 마을은 작았어요. 집도 몇 채 안 되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구멍가게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셔요. 할머니, 실례지만 여쭤볼 게 있는데요.
민서가 다가가요. 뭔데? 이 근처에 이준혁이라고 20년 전쯤 살았던 청년 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준혁이? 김씨 할매 손자. 네, 맞아요. 민서가 반가워해요. 알지. 착한 아이였어. 할매 돌아가시고 서울 갔다던데. 그 후로 못 보셨어요? 못 봤지. 한 번도 안 왔더라고. 할머니의 말에 세 사람은 실망했어요. 역시 마을엔 돌아오지 않은 거죠. 혹시 준혁이 친구나 아는 사람 있을까요? 준호가 물어봐요. 할머니가 생각하다가 말해요. 옆 마을에 민호라고 있어. 그 애랑 친했지. 같이 학교 다니고 그랬어. 민호 씨는 어디 사세요? 여기서 차로 10분쯤. 저기 큰 집 있잖아. 거기 사네. 할머니가 방향을 가리켜요. 희망이 다시 생겼어요. 친구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랐죠. 10분 후 옆마을. 큰 2층 집 앞에 차가 멈춰요. 초인종을 누르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와요. 누구세요? 혹시 최민호 씨세요? 네, 그런데요. 이준혁 씨 친구시죠? 준혁 씨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져요. 준혁이를 왜 찾으세요? 저는 준혁이 아버지입니다. 현우가 앞으로 나서요. 아버지라고요? 민호가 놀란 표정이에요. 준혁이한테 아버지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긴 사연이 있어요. 30년 만에 찾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현우의 간절한 눈빛에 민호가 한숨을 쉬어요. 들어오세요. 민호는 세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드디어 준혁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기회였죠. 거실에 앉은 네 사람. 민호가 차를 내오며 말해요. 준혁이랑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정말 좋은 친구였죠. 지금도 연락하세요? 민서가 다급히 물어봐요. 민호가 고개를 저어요. 2017년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2017년이요? 네, 그때 준혁이가 갑자기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민서와 준호는 눈을 마주쳐요. 2017년 회사를 그만둔 해였죠. 뭐라고 하던가요? 준호가 물어봐요. 형, 나 좀 위험한 것 같아. 누군가 날 찾고 있어라고 했어요. 누가요? 모른대요.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느낌이 든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져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했죠. 하지만요.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났어요. 그 후로 전화도 안 받고.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준혁을 쫓았다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현우가 주먹을 쥐어요. 누가 내 아들을 위협했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예요? 민서가 물어봐요. 2017년 8월 15일이요. 정확히 기억해요. 광복절이었거든요.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났어요. 민호가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줘요. 이게 준혁이 번호인데 지금은 사용 안 해요. 준호가 번호를 메모해요. 혹시 준혁 씨가 어디 살았는지 아세요? 서울 구로구였어요. 회사 근처 원룸에서 살았대요. 주소는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라고 했어요.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준혁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었죠.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 말해요. 사실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준혁이가 마지막 통화에서 형, 내가 쌍둥이였대라고 했어요. 준호가 벌떡 일어나요. 쌍둥이라고요? 네, 자기한테 형이 있었는데 어릴 때 헤어졌대요. 그걸 최근에 알았다고.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준혁도 자신의 존재를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대요? 누군가 편지를 보냈대요. 익명으로요. 편지요? 민서가 되묻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 편지에 자기 출생의 비밀이 다 적혀 있었대요. 그리고 조심하라는 경고도요.
누군가 준혁에게 진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왜일까요? 그리고 왜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민호의 집을 나온 세 사람. 차 안에서 현우가 고개를 떨구어요. 내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야. 아직 늦지 않았어요. 찾을 수 있어요. 민서가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려요. 준호가 메모한 정보를 다시 봐요. 구로 디지털 단지로 가봐야 해요. 거기서 뭔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당장 가자. 현우가 시동을 걸어요. 세 사람은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준혁의 흔적을 따라서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누군가 그들의 뒤를 쫓고 있다는 걸요. 같은 시각, 어느 사무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래, 강원도까지 갔다고. 민호도 만났고, 이제 서울로 온대. 구로구로? 남자의 표정이 굳어져요. 준혁이가 거기 있을 리 없어 벌써 옮겼으니까. 남자가 창밖을 바라봐요. 하지만 만약을 위해 사람 보내. 그들이 너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전화를 끄는 남자. 책상 위에 파일을 펼쳐요. 이준혁, 현재 소재 불명.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커지고 있었어요. 과연 민서와 준호는 준혁을 무사히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세 사람은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어요. 양쪽엔 낡은 빌라와 원룸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근처라고 했는데 민서가 주변을 둘러봐요. 해는 이미 지고 거리엔 퇴근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건물마다 들어가 관리인에게 물어봤죠. 5번째 건물. 관리인 할머니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이 사람 여기 살았어. 정말요? 준호가 반색하며 물어봐요. 3년 전까지 3층에 살았지. 조용하고 착한 청년이었는데 지금은요? 2년 전쯤 이사 갔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네. 또 막혔어요. 하지만 적어도 준혁이 여기 살았다는 건 확인했죠. 혹시 짐 같은 거 남긴 거 없나요? 민서가 물어봐요. 할머니가 생각하다가 말해요. 아, 택배가 하나 있긴 한데. 택배요? 그래, 그 친구 이사 간 후에 온 거야. 발신인도 없고 이상해서 그냥 창고에 뒀어.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창고 문을 열고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내줘요. 받는 사람 이준혁? 상자는 봉인되어 있었어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로요. 열어봐도 될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괜찮아요. 어차피 주인도 모르는 걸요.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가서 상자를 열어봐요. 안에는 서류 봉투와 USB,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있어요. 준호가 편지를 펼쳐요. 편지는 깔끔한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준혁에게, 당신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30년 전 당신을 납치한 사람들이 아직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 USB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숨으세요. 당신의 형도 찾고 있습니다. 그와 만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H라고요? 민서가 놀라며 말해요. 홍태민 씨잖아요. 준호가 USB를 노트북에 꽂아요.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나요. 사진, 문서, 녹음 파일들. 첫 번째 문서를 열자 1995년 납치 계획서가 나와요. 문서엔 준혁을 납치하라는 지시와 금액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지시한 사람의 이름도요. 강민재, 전 국회의원, 현 재단 이사장. 현우가 그 이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강민재 내 전 약혼녀 아버지야. 30년 전 모든 것을 지시한 사람이 밝혀진 거예요. 사진 파일들을 열어봐요. 어린 준혁이 납치되는 순간의 CCTV 화면들, 그리고 돈을 주고받는 장면들. 이건 증거예요. 완벽한 증거죠.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남자들의 대화가 들려요. 아이는 어디로 보낼 겁니까? 해외로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하지만 홍태민이 숨겼다는데요. 찾아내. 그리고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 음성은 강민재의 것이었어요. 냉혹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현우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쳐요.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을 그렇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준호가 아버지의 어깨를 잡아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이젠 증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경찰에 넘기면 돼요. 민서가 말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어요. 강민재는 힘 있는 사람이야. 경찰도 검찰도 다 아는 사람이지. 그래도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요. 먼저 준혁이를 찾아야 해. 증거는 그 다음이야. 현우는 옳았어요. 준혁을 먼저 안전하게 찾아야 했죠. USB의 마지막 파일을 열어봐요. 준혁의 현재 위치 추정. 문서를 열자 지도와 주소가 나타나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2023년 3월 마지막 확인. 양평이요? 준호가 놀라며 말해요. 이게 1년 반 전 정보네요. 민서가 날짜를 확인해요. 지금도 거기 있을까요? 가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현우가 벌떡 일어나요. 세 사람은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양평을 향해서요. 밤 10시 양평 산골.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을 차가 달려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좁은 길로 접어들어요. 여기가 맞나? 준호가 불안하게 물어봐요. 지도상으론 맞는데. 차는 계속 산 쪽으로 올라가요.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나무들만 울창하게 서 있었죠. 10분쯤 더 가자 작은 오두막이 보여요.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어요. 저기요? 민서가 가리켜요. 차를 세우고 세 사람이 내려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정말 준혁이 여기 있을까요? 현우가 오두막 문을 두드려요. 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려요. 문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남자. 준호와 똑같이 생긴 얼굴.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호와 준혁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죠. 당신은?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저는 이준호예요. 당신의 형이에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준혁도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를 바라봐요. 형이라고요? 네. 우린 쌍둥이에요. 30년 만에 재회였어요. 헤어졌을 때는 아기였지만 이제 어른이 된 두 형제가 마주 선 거죠. 현우가 앞으로 나서요. 준혁아, 나는 너희 아버지란다. 준혁이 현우를 봐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요. 아버지라고요?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현우가 준혁을 끌어안아요. 준혁은 처음엔 굳어 있다가 천천히 현우를 안아요. 아버지. 30년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단어였어요. 아버지라는 말이요. 준호도 다가가 두 사람을 안아요. 세 남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민서는 조금 떨어져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났죠. 이렇게 아름다운 재회를 보게 돼서요. 오두막 안. 네 사람이 둘러앉아 있어요. 준혁이 차를 내오며 말해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긴 이야기야. 현우가 처음부터 모든 걸 설명해줘요. 30년 전 일, 준호의 입양, 그리고 준혁을 찾아온 과정까지요. 준혁은 조용히 듣다가 입을 열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제 출생에 대해서요. 홍태민 씨가 보낸 편지 때문이죠? 민서가 물어봐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여요. 네, 그분이 모든 걸 알려주셨어요. 제가 납치됐던 것, 쌍둥이가 있다는 것.
준혁은 그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거짓말로 시작됐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숨어 지낸 거예요? 준호가 물어봐요. 네, 홍 선생님이 경고하셨어요. 저를 납치한 사람들이 아직도 저를 찾고 있다고요. 강민재 말이지. 현우가 차갑게 말해요. 준혁이 놀란 표정이에요. 그 이름을 아세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지시했어. 30년 전에도 지금도. 현우는 USB에서 본 증거들을 준혁에게 보여줬어요. 준혁은 화면을 보며 분노로 떨었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이제 끝낼 거야, 우리가 함께. 준호가 준혁의 손을 잡아요. 준혁이 창밖을 바라봐요. 사실 두려웠어요. 평생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야. 현우가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려요. 아버지도 있고 형도 있어. 그리고 현우가 민서를 봐요. 이분은 준호의 연인이고 우리를 찾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야. 준혁이 민서에게 고개를 숙여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가족을 찾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민서가 미소 지으며 말해요. 준혁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너무 낯설면서도 따뜻했죠.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요. 준혁이 벌떡 일어나요. 이 시간에 여길 오는 사람은 없는데 창밖을 보자 검은 SUV 2대가 오두막 앞에 멈춰요.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내려요. 누구죠? 민서가 긴장하며 물어봐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저들이에요. 저를 찾던 사람들이요. 강민재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민서 일행을 뒤쫓아온 거였죠. 남자들이 오두막 문을 두드려요. 이준혁, 나와. 거친 목소리가 들려요. 현우가 준혁과 준호를 뒤로 보내요.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현우가 문을 열어요. 밖에 서너 명의 남자들이 서 있어요. 누구요? 우리가 찾는 사람 안에 있어. 조용히 내보내면 일 없을 거예요. 남자들의 우두머리가 말해요.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꿈도 꾸지 마. 현우가 단호하게 말해요.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현우가 막아서요. 긴장된 대치 상황이었어요. 그때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려요. 이번엔 경찰차예요. 경찰차 여러 대가 오두막 앞에 멈추고 경찰들이 내려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남자들이 당황해요. 이게 무슨... 경찰들이 남자들을 제압해요. 오두막 안에 네 사람도 놀란 표정이에요. 경찰 한 명이 다가와요. 이현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그때 경찰 뒤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나요. 홍태민이었어요. 홍 선생님, 준호가 놀라며 말해요. 홍태민이 미소 지으며 다가와요. 제가 신고했습니다. 강민재 일당이 여러분을 뒤쫓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도 30년간 준비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홍태민은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어요. USB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모은 자료들까지요. 경찰이 현우에게 말해요. 강민재를 체포할 준비가 됐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이번엔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여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어요. 30년간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준혁이 홍태민에게 다가가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준혁 씨.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준혁이 홍태민을 안아요. 홍태민도 준혁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려요. 홍태민은 30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았어요. 준혁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함께요. 경찰들이 남자들을 연행해 가요. 오두막 앞이 조용해져요. 5사람만 남았어요. 현우, 준호,
준혁, 민서, 홍태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긴 여정이 끝났다는 걸 알았죠. 다음 날 아침 서울중앙지검. 현우와 준혁, 준호는 조사실에 앉아 있어요. 검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해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강민재는 이미 구속됐고요. 재판은 언제쯤 시작되나요? 현우가 물어봐요. 다음 달 초에 시작될 겁니다. 납치, 협박, 뇌물, 죄목이 많아요. 3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강민재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죠. 검사가 준혁을 봐요. 힘드셨죠? 이준혁 씨. 준혁이 쓸쓸하게 웃어요. 이제야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안전하실 겁니다.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지검을 나온 세 사람. 밖에서 민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잘 됐어요. 강민재는 확실히 처벌받을 거래요. 준호가 밝게 말해요. 민서가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다행이다. 현우가 세 사람을 돌아보며 말해요. 오늘 엄마를 만나러 가자. 준호와 준혁이 동시에 현우를 봐요. 엄마요? 그래. 너희 엄마야. 30년 만에 만나야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헤어진 여자를 다시 만나는 건 그에게도 두려운 일이었죠. 준혁이 망설이며 말해요. 엄마가 저를 받아주실까요? 물론이지. 엄마는 너를 평생 그리워했어. 민서가 준혁의 손을 잡아요. 저도 같이 갈게요. 제 엄마니까요. 오후 민서의 집 앞. 차가 멈춰요. 준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집을 바라봐요. 떨려요. 준호가 준혁의 어깨를 두드려요. 괜찮아. 우리 함께 들어가자. 네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들어가요. 거실에 준혁의 어머니가 앉아 있어요. 민서가 먼저 들어가요. 엄마, 왔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현우를 봐요. 현우 씨, 오랜만입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해요. 30년 만에 재회였어요. 서로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죠. 어머니의 시선이 준호에게 옮겨가요. 준호, 잘 지냈니? 네, 어머니. 준호가 공손하게 대답해요. 그리고 어머니의 시선이 준혁에게 닿아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준혁에게 다가가요.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얼굴을 쓰다듬어요. 준혁아, 정말 내가 맞니?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엄마, 그 한마디에 어머니가 무너져요. 준혁을 끌어안으며 오열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준혁도 어머니를 꽉 안아요. 30년간 쌓인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어머니와 아들의 재회였죠. 준호도 다가가 두 사람을 안아요. 현우도 함께 안아요. 네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민서는 조용히 물러나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저녁 식사. 5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어요.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해요. 많이 먹어라. 준혁아. 어머니가 준혁의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줘요. 네. 엄마 감사해요. 준혁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어요. 눈물이 또 흘러요. 엄마 손맛. 이런 건가요? 준혁은 평생 엄마가 해준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 밥은 먹어봤지만 친엄마의 밥은 처음이었죠.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웃어요.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준호도 밥을 먹으며 말해요. 저도 처음 먹어봐요.
어머니 손맛을요? 어머니가 준호에게도 반찬을 올려줘요. 너도 많이 먹어라. 어머니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평생의 꿈이 이뤄진 것 같았죠. 현우가 어머니를 봐요. 고생 많았어요. 당신도요, 현우 씨.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아요. 30년 전엔 이루지 못한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식사 후 거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가? 현우가 묻자 준혁이 말해요. 제 인생이요. 30년을 숨어 살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우가 준혁의 손을 잡아요. 천천히 찾아가면 돼. 이제 시작이잖니? 맞아요. 우리가 함께 도와줄게요. 준호가 말해요. 어머니가 덧붙여요. 학교도 다시 다니고 싶으면 다녀도 되고, 일을 하고 싶으면 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렴. 준혁은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준혁이 고개를 끄덕여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할. 당연하지. 천천히 해. 현우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민서가 가방에서 뭔가 꺼내요. 준혁 씨, 이거 드릴게요. 손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어요. 어린 준호와 준혁이 함께 있는 사진. 이게 저희 사진이에요. 준혁이 신기하게 사진을 받아봐요. 네. 홍태민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준호가 옆에서 사진을 함께 봐요. 우리 정말 똑같이 생겼네요. 그러게요. 두 형제가 웃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어린 시절의 자신들을 함께 봤어요. 헤어지기 전의 모습을요. 현우가 사진을 보며 말해요. 새 사진을 찍자. 우리 다섯이 함께. 좋은 생각이에요. 민서가 찬성해요. 그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해서. 어머니도 미소 지으며 말해요. 일주일 후 사진관. 5사람이 카메라 앞에 서 있어요. 현우, 어머니, 준호, 준혁, 민서. 사진사가 카메라를 조정하며 말해요. 자, 다들 준비되셨죠? 웃으세요. 5사람이 미소 지어요. 찰칵. 플래시가 터졌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찍는 가족 사진이었죠. 사진사가 사진을 보여줘요. 화면 속엔 행복한 5사람이 담겨 있어요. 예쁘게 나왔네요. 민서가 만족스럽게 말해요. 준혁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여요. 제가 가족 사진을 찍을 줄은 몰랐어요. 준호가 준혁의 어깨를 감싸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현우가 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완전해졌어요. 사진관을 나온 5사람.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요. 평범한 서울의 오후예요. 현우가 말해요. 점심 먹으러 갈까? 좋아요. 준호와 준혁이 동시에 대답해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해요. 너희 둘 정말 쌍둥이구나. 말하는 것도 똑같아. 5사람이 웃음을 터뜨려요. 그들은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3개월 후 법정. 강민재 선고 공판이 열려요. 방청석엔 현우, 준호, 준혁이 앉아 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요. 피고인 강민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려요. 정의가 실현됐어요. 30년간 도망쳤던 죗값을 치르게 된 거죠. 강민재는 고개를 떨군 채 법정을 나가요. 준혁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봐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래. 이제 우리 앞만 보고 가자. 준호가 준혁의 손을 잡아요. 과거는 끝났어요. 이제 미래만 남았죠. 6개월 후 파리. 민서와 준호는 생강 다리 위에 서 있어요.
처음 만났던 그곳이에요. 1년 전 이맘때였죠. 우리 처음 만난 게. 민서가 강물을 바라보며 말해요. 그때 민서 씨를 도와준 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준호가 민서의 손을 잡아요. 저도요, 준호 씨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어요. 그리고 키스해요. 사랑은 그들을 이끌었어요. 진실로, 가족으로,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요. 같은 시각, 서울. 준혁은 대학 캠퍼스를 걷고 있어요. 30살의 나이로 다시 시작한 대학 생활이에요. 친구들이 준혁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요. 준혁아,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응, 갈게. 준혁이 밝게 웃으며 달려가요. 준혁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자신이 원하던 삶을요. 저녁, 현우의 집. 현우와 준혁의 어머니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준호는 언제 돌아온대요? 어머니가 물어봐요. 다음 주래요. 민서 씨랑 같이 온대요. 그래요? 그럼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야겠네. 두 사람이 웃어요. 현우와 어머니는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30년 전엔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엔 가능할 것 같았죠. 초인종이 울려요. 현우가 문을 열자 준혁이 서 있어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아들. 현우가 준혁을 안아줘요. 아들이라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30년을 기다린 그 단어가요.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준혁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해요. 오늘 발표 정말 잘했어요. 교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우리 아들 최고네.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해요. 현우가 웃으며 준혁을 바라봐요.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혀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당연히 행복해도 돼. 넌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준혁은 이제 알았어요. 자신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1년 후 같은 사진관. 이번엔 6사람이 카메라 앞에 서 있어요. 현우, 어머니, 준호, 준혁, 민서, 그리고 홍태민. 사진사가 말해요. 자, 웃으세요. 찰칵. 사진 속엔 6사람의 밝은 미소가 담겼어요. 사진을 받아든 준호가 말해요.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야. 현우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어요. 30년 전 찢어진 사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한 사진이 있었죠. 준혁이 조용히 말해요. 이게 진짜 가족 사진이네요. 맞아. 우리의 첫 번째 완전한 가족 사진이지? 어머니가 준혁의 손을 잡아요. 그들은 오랜 시간 헤어져 있었어요. 아픔도 슬픔도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였어요. 사진관 밖. 6사람이 함께 걸어가요. 해가 지고 노을이 하늘을 물들여요. 준호와 준혁이 나란히 걸으며 웃어요. 민서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어요. 현우와 어머니가 손을 잡고 걸어요. 홍태민이 뒤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봐요. 파리의 밤, 한 여자를 구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죠. 운명이었어요.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준 운명이었죠.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요.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죠. 준호와 민서, 준혁과 부모님, 그리고 홍태민. 그들은 모두 사랑으로 연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해졌어요.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예요. 파리의 밤에서 시작해서 서울의 노을로 끝나는 이야기요. 사랑과 가족, 용서와 치유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은 함께 걷고 있어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요. 30년의 여정이 끝났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죠.
완전해진 가족의 이야기가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사랑과 용기가 있다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준호와 민서, 준혁과 그 가족처럼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말해주세요.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